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미키님과 함께, 미키님 오늘 첫 번째 녹화고요. 수학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는지 다시 한번 최근까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있는 미키님도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수학 열심히 하셨다고. 네,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예체능 계통이어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실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자,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의견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일단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자면 우리가 수학 선행이 매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특히 선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체계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계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은 쉬운 게 있고 기초라고 그러죠. 혹은 뭐 개념 이런 게 있고 이게 쌓아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구성이 되려면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 등등이 있고 나중에 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이 나오죠. 뭐 로그 함수라는 것도 있고 지수 함수라는 것도 있고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미분 적분까지 이해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1차 함수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덧셈 뺄셈을 못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방정식을 2차 함수, 3차 함수를 풀 수 있는 사람이 1차 방정식을 못 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차나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이 1차 방정식을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학은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처럼 어떤 체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거를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을러서 공부를 아주 정말 안 했던 그런 학생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체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매우 유리해집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자꾸 선행을 갖다 막으면서 무슨 이유를 대느냐 하면 재미가 없어진다. 즉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하는 국가 시책에는 맞을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수학은 선행이 미리 많이 잘 되어 있을수록 매우 유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적분이 가능한 학생이 덧셈 뺄셈 못하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지금 중학교 3학년 것까지는 이미 끝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간 학생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이 아이가 혹시라도 거만해질까봐 예, 요즘 일부러 진도를 갖다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계산해 보면 아무리 제가 천천히 여유 있게 나가도 올해 말, 즉 초등학교 6학년 말이면 고등학교 3학년 공식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즉 고3까지 선행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하여튼 선행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쉬운 단어인데도 모르고 복습 안 하면 잊어먹습니다. 그죠? 네. 뭐 어려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쉬운 단어를 갖다 꼭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수학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수학 선행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 선행에 가장 적합한 거는 뭐냐면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갖다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공식은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거 보면은 약 20여 페이지에서 30페이지 넉넉하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식은 중복되는 과정을 일부러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이들이 잊어먹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3이 됐다고 해서 중학교 때 배워야만 하는 내심 외심을 갖다 잊어먹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나세요? 내심 외심?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심 외심이 나오는데, 네, 여튼 그래서 공식부터는 꼭 이 수학 선행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이거와 대비되게 일반적 선행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행이 여기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선행은 실패합니다. 무늬만 선행이고 실제로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질 않고요. 이렇게 실패하는 선행 때문에 모든 선행이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적 선행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 모든 지식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고 낮으면 낮을수록 쉬운 이런 그래프에 있다고 쳤을 때 대부분의 선행은 이렇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거 1학년 때 걸 갖다가 선행한다 그러면 쭉 한번 훑으면서 쉬운 문제를 갖고 조금씩 건드려 보다가 넘어갑니다. 이래서 실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좀 쉬운 거를 먼저 훑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기둥이 되는 거, 저는 기둥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 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둥이 되는 부분을 아주 정말 복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가장 어렵고 기둥이 되는 부분, 기둥이 되는 부분 이 부분 갖다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기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높은 부위에 있는 기둥, 이 기둥을 갖다 아주 확실하게 세워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갖다 저는 예를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뼈대를 갖다가 이렇게 확실히 세워놓으면 나중에 여기에다 추가로 살을 입히는 과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적합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도 선행이라고 그러면 일단 공식부터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만약 취급할 거면 해당 문제는 정말 평생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시킵니다. 어중간하게 건드리면 아니한만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령은 뭐냐면 쉬운 문제는 최소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덧셈 뺄셈 못한다고 해서 덧셈 뺄셈 문제를 몇백에서 심지어 몇천 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네. 예. 영재 무슨 교육 해가면서 덧셈 뺄셈 못한다고. 최근에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그 통분을 못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은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구구단이 정확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중학교 3학년까지 선행이 돼 있는 그 학생이 구구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구구쌤이 맨날 헷갈려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머리가 좋은 학생은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그게 약하다고 해서 구구단 연습을 갖다 계속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교육적이에요. 얼마나 본인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선행을 나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갖다 풀면 어떻게 돼요? 이 구구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복습이 돼요. 더 어려운 문제는 더 쉬운 게 포함이 되니까. 구구단은 모든 문제에 다 거의 다 쓰이죠. 네. 구구단이 안 쓰이는 문제는 오히려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구구단이 어렵다고 해서 구구단만을 복습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쭉 선행을 갖다 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를 갖다 가지고서 계속해서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최소로 풀자. 심지어 저는 아예 풀지 않는 것도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나 이 문제 풀 줄 알아. 그러면 바로바로 답을 맞추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학 문제집 해놓고
막 풀어놓고 한 페이지나 아니면 한 단원을 풀어놓고 나중에 답 맞추는 걸 되게 자랑스럽고 즐거워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안 좋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또 굉장히 안 좋고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30초 룰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어렵게 느껴져도 30초 이상 고민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모르기 때문에 답을 보고 내가 왜 몰랐나를 체크하고 잘 풀었으면 바로 답 맞춰보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하는 버릇을 기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막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을 때에는 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예 안 풀어도 되고 많아야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요,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제가 지금 이 설정을 다 일부러 너무 재미없을까봐 마스코트를 다 해놨고요. 오늘부터 사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려놓고 이용하는 건 처음. 자,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반대로 최대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평생 기억 남도록까지 복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려면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100번까지라도 복습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복습할 때는 써서 복습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말랑말랑 자 등을 이용해서 말랑말랑 자 아세요? 잔데 막 마음대로 휘어져요. 네, 알아요. 네, 저거 갖다 놓고 아랫부분을 가리면서 복습하면 눈으로만 공부해도 꽤 효과가 좋습니다.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지만 다 모두 다 써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또 간혹 가다가 아래쪽을 가리는 형태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이걸로 쭉 내리면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수학식이 있다고 치면은요. 그래서 정말 10번이나 100번이라도 복습하면 좋습니다. 단 이때 요령이 너무 한 문제를 연달아 복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최소 한 5문제에서 10문제 사이를 갖다 모아서 복습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문제는 넘버 2, 모르는 문제들 넘버 2에다 집어넣고 아직 자신이 없는 문제는 모르는 문제들 넘버 1에다가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 모르는 문제를 5문제에서 10문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한 문제를 연달아 복습하는 거 그 효과 없을 거 누구라도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본인은 예전에 어려운 문제 복습 몇 번이나 해봤어요? 저는 보통 문제집 같은 거 풀면 틀린 거는 그냥 해설지 보면서 계속 이해될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제가 맨날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 다시 복습하면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이해를 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네. 선생님들한테도요 똑같은 거 계속 질문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도 이제 특히 강남 쪽에서 좀 죄송하지만 비싼 돈 받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런 요구가 많은데 선생님 이거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꽤 비싼 그 돈을 받을 경우에 비싼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왠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런 그 체계적인 방식이 제가 완벽하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정말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이해시켜주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다던가 기본이 확실하지 않다던가 해가지고 한 번에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막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학생들 매우 많아요. 아니 왜 선생님이 이걸 나를 이해를 못 시켜주느냐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이해를 시켜주는 게 과외 선생님 역할인데 애가 자꾸 이해를 못한다고. 그럼 제가 그러죠. 이거는 지금 당장 이해할 필요 없이 한 번 설명해주고 2번 설명해주고 했는데도 이해 못할 경우에는 다음번에 또 설명해주겠다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이렇게 이해를 못 시켜주면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쫓겨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비교육적이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다음번에 또 여유 있게 보면 되는 거고 자꾸 고민하고 하다 보면 길거리 가다가 생각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암기하고 문제 풀이 과정도 심지어 암기가 되고 나중에 이해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다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일수록 이해가 먼저 되고 나중에 어떤 문제를 풀었나가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암기가 먼저 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수학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막 욕심이죠. 과욕. 한 번에 반드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이해 암기를 갖다 하든 말든 이건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류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머리가 나쁠수록 응용력이 떨어질수록 암기부터 먼저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기가 되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수학 문제. 암기는 되는데 끝내 이해가 안 되면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해도 되면 나중에 응용력도 오히려 쓸만해집니다. 왜냐면 외운 게 기본기가 있으니까. 어때 이해가 되세요? 네. 억지가 않지 않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미키님처럼 제대로 그 수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미키님도 막 머리가 엄청 좋은 천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우리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자꾸 그렇게 오해가 되느냐 하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요. 뭐 수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지금 수학 강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수학 머리가 좋고 정말 타고난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학을 잘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 강사로 빠집니다. 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이해 못하는 거 이상으로 머리 좋은 사람도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해요. 왜 이렇게 기본 개념이 다 잡혔는데도 이 문제를 이해 못하지?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개념만 분명하면 이해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잘못된 그 방침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자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수학 강사님들 제발 학생들은요 90%는 머리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머리 좋은 학생은 10%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뭐 기본 개념만 알면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이해할 수 있다던가 이해가 수학은 먼저 돼야지 수학을 암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든지 이런 편견을 심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수학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제 입장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학 문제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복습을 막 정말 저는 100번까지 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도 막 엄청나게 남들보다 3배, 4배 푸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자, 봐요. 복습을 100번까지라도 해라. 근데 수학 문제도 많이 풀어라. 이거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 예, 완전히 모순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복습할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동일한 유형일 때는 가능하면 하나.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때 나중에 뭐 한 문제, 두 문제 추가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한 문제로. 또 포함 관계라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더 쉬운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더 어려운 문제로. 예. 왜냐하면 이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다가 나중에 보면 더 쉬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은 체계의 학문이라서 거의 풀립니다. 간혹 뭐 안 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풀립니다. 확률 문제죠. 그래서 최대한 한쪽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첫 번째 문제지 고3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연히 전 머리 나쁘기 때문에 수학 때문에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 저한테 맨날 충고하셨던 게 너는 다른 과목은 다 되는데 수학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대 지망을 써놨는데 서울대는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집만 끝나면 많이 나아질 거라고 버릇처럼 변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집은요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막 놀고 다녀가지고 정말 고생했는데 최초에 좀 어려운 문제집을 골라가지고 이 문제집은 정말 90% 이상 풀었어요.
수도 없이 풀었죠. 그래서 100번까지 풀었다는 게 이 문제집에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많아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이때 이름이 천재였어요. 천재. 예. 그런데 제가 13권을 풀었어요. 정확하게. 수학 문제집 13권을 풀었는데 왜 100번까지 풀면서 어떻게 13권을 풀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한 10번째 문제집 푸니까 몇 문제 안 되고요. 마지막 13권까지만 푼 이유는 13번째 문제집을 풀고 났더니 모르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문제집 풀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를 틀리긴 했는데 네,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집도 몽땅 다 풀고 10번째 문제집도 모두 다 푸는 게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풀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들 나중에 보면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면서 나 100점이다? 그리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혼자서 시험 봐놓고서는 나 이 페이지 다 맞았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나 맞았다 이렇게 술 치면서 좋아하는 학생들 보면은 정말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샤프란이라고 그 굉장히 비싸고 그 엄청나게 고급 요리 들어가는 뭐 이런 향료 같은 걸 갖다가 밥에다 뿌려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네, 필요 없는 사치라고 그러죠. 네, 그런 느낌 같은 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문제는 자꾸 줄여야 돼요. 네, 이거 다시 비슷한 얘기지만 복습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모르는 문제들 넘버 1과 넘버 2까지는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들 넘버 1은요 5문제에서 10문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다가 자신 있는 거는 넘버 2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이건 다시는 풀 필요가 없다.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온다.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 그럼 버려야 돼요. 휴지통에다가. 휴지통에다 버리거나 넘버 2에다가 저장해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복습하게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넘버 1은 5개에서 10개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넘버 2에다가 가치가 있는 것들, 복습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집어넣고 복습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자꾸 휴지통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네. 네. 자, 일단 최종 목적은 2000문제. 사실 저는요 최종 문제 1000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 고3 때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최종 그 문제의 숫자가 1000문제로 너무 작잖아요. 한테 생각하기에. 아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몇 년이죠? 12년. 네. 12년 동안을 공부를 갖다 하는 애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가 1000문제. 이거 너무 적지 않나? 저 사람 과정법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좋다 2000문제라고 잡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인데 중복이 안 되는 문제로, 그죠? 포함 관계가 없는 문제로, 그죠? 포함 관계도 없고 중복이 안 되는 문제로 넉넉하게 2000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 만드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사실 2000문제면 하루에 뭐 한 5문제 잡으면 며칠 걸려요? 5, 4, 20이니까 한 400일 걸리네요. 400일 동안 하루에 5문제만 이해하면 아니면 뭐 좋아요. 하루에 한 문제씩 해도 2000일. 그럼 며칠이죠? 뭐 365일 잡으면 6년에서 7년이면 되네요. 하루에 한 문제씩 잡으면. 근데 막상 수학 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그래서 최종 목적은 2000. 제 마음속은 1000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문제. 그다음에 수학 어려운 거 선택 안 할 바에 요즘 선택 과목들이 이제 따로 하니까요. 옛날 기준으로 문과는 한 500, 이과 기준으로는 저는 한 1000문제를 갖다 완벽하게 내 걸 만들면 1등급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고난 머리가 너무 나쁜 학생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자칭 그 수학 적성이 뭐 -8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얘 가르치는데. 그 뭐죠? 9의 그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갖다가 비슷한 문제를 164문제를 풀어줬는데 틀려갖고 오더라고요.
엄청나죠? 네. 네, 이런 학생 가르쳐서 결국은 성적이 올랐어요. 60점대까지 올랐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좋은 경험 많이 했고요. 자, 여튼 최종 목표 1000문제든 2000문제든 이 문제만 외우면 되고요. 저는 뭐 보통 하루에 한 5문제에서 10문제 계속 복습하면서 새롭게 어려운 문제는 한 3문제씩 추가하는 걸 이걸 표준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에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3문제 정도 추가하면 딱 적당하다. 그래서 3문제 기준으로 365일이니까 1000문제면 사실 1년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수능 요즘 어려운 수능에도 이 정도면 뭐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는 틀리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맞을 정도의 기준이면은 네, 하루에 3문제씩 어려운 문제 푸는 건 사실 누구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대신 선행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행은 필수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1000에서 2000 문제를 완벽하게 내게 될 때까지 100번이라도 복습할 각오로 덤비는 것.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수학을 대하는 우리들의 정말 가장 훌륭한 자세입니다. 어때요? 네. 본인이 복습한 거랑 비교 설득력이 있나요? 네,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믿으세요. 그리고 뭐 개념 막 강조하고 또 요즘 뭐 양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정말 가장 경멸하는 게 개념 강조하는 거하고 양치기입니다. 개념 강조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개념을 강조해요. 엉뚱하게. 이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다. 뭐 이래가면서. 그건 본인한테 해당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건 당신한테나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머리 나쁜 학생들은 개념 안 나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풀 가능성 정말 1%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는 거. 체계적인 관리도 안 하면서 이것도 완전히 사람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개념을 강조하는 것도 양치기를 강조하는 것도 다 이건 거짓된 인도자들입니다. 여기 이 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키님 함께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